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더십 고전 읽기 한비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하필 이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 우리 시대와 공명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오래된 책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가요? 네. 자, 근데 이 작가님께서 한비자를 두고 의심의 리더십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또 다른 키워드로 한비자의 리더십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의심의 리더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아닌 의심, 가장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내 뜻과 반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으니 모든 인간을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신뢰나 사랑, 인의 도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회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면에서 한비자를 보자면 변화의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화. 네. 변화의 리더십 혹은 변화에 민감하고 또 그 변화에 기반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비자 5두편에 수주대토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네. 송나라의 어떤 농부가 있는데 하루는 우연히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내려오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세차게 부딪혀서 목이 꺾여서 죽은 거죠. 농부가 정말 운 좋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한 마리 토끼를 얻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날 하루 예상치 못한 수확을 얻고 나서 그 농부가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서 또 다른 토끼가 거기 와서 헤딩하기를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고 밭 갈지 않고 토끼가 다시 달려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비자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수주, 그루터기 주자거든요. 그루터기 앞에 기다려서 대토,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에 기반하여서 과거의 이상을 네. 설정해두고 이상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백가의 사상 중에 지금도 살아남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인 유가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복고적인 고대의 이상향을 설정하고 그때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듬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 한비자는 그거 안 좋다. 왜냐하면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런 때 과거에 상고시대 때는 그때는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적고 재화가 넉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서 열려있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살아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비자의 시대만 되어도 춘추 전국 시대만 되어도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고 자연이 허락하는 재화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다투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람의 숫자가 적고 재화가 넉넉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인간의 본성에 맡겨서는 안 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재화를 생산하고 생산한 재화를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수주대토처럼 특정한 시기에 우연히 일어났었던 그것이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일어났었던 한번 그런 일들이 지금도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 되풀이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모름지기 제왕은 모름지기 리더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고 재화는 지금 얼마나 부족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법과 질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거기에 기반해서 움직여 나가고 자신의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비자의 리더십을 우리는 변화의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의심의 리더십과 변화의 리더십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비자는 이 고국 한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네. 이 진시황이 그의 글을 읽고 초청했잖아요. 네네. 한비자의 어떤 글을 읽고 초청한 겁니까?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한비자가 쓴 글 중에 두 편이 유명합니다. 하나는 네. 고분.
고분. 홀로 분격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죠. 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두라는 것입니다. 오두. 네, 두는 네. 존벌레라는 뜻인데요. 존벌레요? 다섯 종류의 존벌레. 나라를 존먹는 다섯 벌레 같은 부류들 뭐 이런 거죠. 진시황이 고분과 오두를 보니 네. 야, 이 사람 참 내가 찾아 헤매던 사람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견해가 탁월하다. 네. 마음에 든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런 겁니다. 이야, 내 생각과 이렇게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진시황도 마음속에 비슷한 방향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더 명료한 언어 선명한 언어로 정리하고 다 잘 지적했겠죠. 그래서 한비자를 초청해서 그를 만나고자 했었던 것이죠. 오늘은 그 오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두를 보면 다섯 존벌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섯이라는 숫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다섯은 동양에서는 일종의 우주의 완전한 운행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도 다섯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양적 다섯의 수 개념이 깊이 들어와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음양오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음양오행. 네네, 오행이 음과 양, 해와 달 혹은 밝음과 어둠 이 음과 양의 질서 속에 기반해서 세상이 다섯 가지 형태로 운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음양오행을 원래 서양에서 나온 7일 일주일의 7일 개념을 동양 사람들이 음양오행의 개념을 가지고 다 일주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있죠.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일월 그래서 음양이 양과 음이 있고 나머지 5일에 오행의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일에서 일월을 빼면 그 나머지가 오행입니다. 화, 불이죠. 네. 수, 물이죠. 목, 나무. 금, 쇠, 토, 흙. 이렇게 불, 물, 나무, 쇠, 흙 이 다섯 가지의 오행이 서로 쭉 순환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혹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5라는 숫자가 가득 차 있는 숫자, 완전한 숫자, 그리고 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양 문헌에서 또 동양 전통에서는 무언가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나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5가지 혹은 3가지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시인이었던 김지아 시인이 오적이라는 시를 쓴 바가 있었습니다. 오적은 원래는 한일 합방 때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데 앞장섰던 사람 5사람들 을사오적이라는 말에서 따오긴 했지만 이 동양 전통에서 역시나 그 팔아넘긴 사람이 5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역했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꼽을 때 그 카테고리를 5개 혹은 3개로 하는 것이 동양에서 가장 그 임팩트가 강한 숫자였던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오두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김지아 시인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5부류, 5도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벌,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세 번째는 고급 공무원, 네 번째는 군 장성, 5번째는 장차관. 이렇게 시를 썼고요. 이 시를 쓰고 1970년에 이 시를 발표하고 나서 이 시를 실었던 잡지인 사상계는 강제로 폐간됐고 김지아 시인은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는 그 엄혹한 시절이 있었죠. 네. 이 사회를 비판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두라는 글을 쓴 한비자의 처지가 자신의 고국인 한나라에서도 썩 유쾌하고 달갑게 환영받는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존벌레는 뭔가요, 그러면? 존벌레는 그 옷장 안에 이런 데 살면서 옷이나 이런 것들을 파먹는 벌레를 말합니다. 다섯 존벌레라고 표현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 다섯 존벌레라고 하는 것이 존벌레가 뭔가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5 존벌레들이 네. 있고 이 5 존벌레들이 한비자가 묘사하는 이 오두가 전국 시대, 춘추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기도 하고 또 환영받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훌륭한 존재로 좋은 존재로 알고 있지만 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둥뿌리가 갉아먹히고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두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이 한비자가 이 존벌레 나무 속에 있으면서 나무의 섬유질을 갉아먹는 거예요. 네. 옷 속에 있으면 옷장 안에 있는 옷의 섬유질을 갉아먹는 거죠. 이 나라를 갉아먹어서 황폐하게 만드는 5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가, 세객, 종행가, 유협, 권문귀족, 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세객과 종행가는 이제 같은 부류죠.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가 첫 번째로 한비자가 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유교의 사상가들입니다. 우리 보통 유가 혹은 유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죠? 공자님이죠, 공자님. 공자님. 대표적인 유가 사상가로 우리 공자. 공자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이 군인이 군사 지휘자가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3번 싸워서 3번 다 패배한 거예요. 근데 다른 주변의 정황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이거는 패배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왜 자꾸 졌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지휘관이 몸을 사린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랬냐?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하는 말이 저는 돌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연세가 드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면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다.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지 못하였다. 우리 장교 출신 구간 헌선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편하죠. 사실. 네. 근데 공자님은 이 사람 상 줘야 된다고 했어요. 효자니까. 이게 우리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육아사상에서 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효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인 육아사상은 충과 효를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 가정에서 효도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군주는 확장된 가족의 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잘 보여주는 유교의 공부 방법과 철학의 제일 기초에 놓인 책이 대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천하를 평정하고 싶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몸을 갈고 닦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족을 수신하고 제가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족 경영, 가정을 안정시키고 가정에서 가장과 가족들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효를 다하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곧 국가 경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가 뭐냐면 예의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예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가 군주와 신하 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생각에 아주 기반에 있는 것은 과거 이상적인 시대에는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예를 다했을 때 온 천하가 평온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비자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변화의 리더십을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과 지금이 풍속이 매우 달라졌고 옛 시대와 지금 시대는 지금 매우 달라졌는데 군주와 신하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으면 잘 다스려진다라고
누군가는 말한다. 네. 이 누군가는 육아사상가들이겠죠. 근데 이 말을 미뤄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한비자가 이렇게 통찰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까? 있죠. 너무너무 많죠. 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사춘기에 돌입한다는 것은 남자아이가 사춘기에 돌입하는 것은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시기에 돌입했다. 비슷합니다. 예, 지금 네. 저는 우리 집에 원수를 하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아드님. 네. 네.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사춘기가 시작하는 것과 사춘기가 끝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저는 하나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아버지와 더 이상 같이 목욕탕을 가려 하지 않을 때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옛날처럼 강건하지 않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사춘기가 끝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의 끝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포함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사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후임자는 전임자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곤 하죠. 그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서운할 만한 행동들도 하죠. 좋은 유산까지도 거부하거나 혹은 전임자의 색채를 지우려 해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떤 사상계에서는 서양 철학의 전통은 아비 사례의 전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임자의 사상적인 주장, 전임자의 주장과 전임자의 업적들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이 새 시대를 여는 기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비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없냐? 아니다. 있다. 있죠. 사람의 성정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해 타산을 안 따지고 그나마 가장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에도 갈등이 있지 않느냐. 있죠. 사랑만으로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사랑만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말이 되냐. 진짜 친부모 친자식도 갈등이 있고 서로 오해할 때가 있는데 국가를 그러한 감정 그러한 방식으로 다스리고 확장된 가족으로 국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복잡해진 시대에 맞냐. 라고 한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네. 저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비자의 리더십이 의심의 리더십이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것에 기반한 생각인 것이죠. 유가적인 사상은 확장된 가족으로서 신뢰 리더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뢰에 기반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한비자는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신뢰 리더십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장기간 성공했던 나라들도 예외적으로 딱 하나 정도 있긴 합니다. 어느 나라요?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아, 정도전이 기획했던 조선이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은 마지막에 일본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상업과 기술의 발전이 늦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그러한 시기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기존 시스템이 너무 생명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작동해서 변화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좀 일찍 이게 시스템의 한계가 다다랐으면 망했을 텐데. 근데 조선이 500년 갔잖아요.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왕에게 신하가 효도하는 충성을 바치는 충과 효를 하나로 하는 확장된 가족으로서의 국가, 이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작동했던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비자식으로 하자면 법술세에서 이런 법이라는 원칙, 유가적인 이상이라는 법을 정도전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로서
그 지역 사회 공동체 안에 네. 향약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조선 중기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민중들에게 유가적인 가치를 쫙 주입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들을 실제로 구현했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설계했던 초기 조선의 설계자들은 사상적으로는 유가 사상가였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법가적인 방법을 썼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한비자가 가장 경계했던 첫 번째 존벌레가 누구냐? 과거의 방식들, 고대의 도를 칭송하면서 인의 도덕, 예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시행되는 법률이 이거 맞나? 이 너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지 않나? 라고 하게 하는. 아니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좀 물러난 장수는 인의 도덕의 관점에서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을 첫 번째 존벌레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슷한 내용들이 둘째, 셋째, 다섯째까지 쭉 나오는데요. 네.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보죠. 네. 두 번째로는 한비자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객. 저기 이런저런 나라들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유세가들 혹은 유세객이라고 불렀는데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에 아이디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로 나라를 한번 멋지게 풍요롭게 혹은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날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유세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날 써주세요라고 했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었던 공자님도 네. 그런 세객 중에 하나였었던 거죠. 근데 한비자가 이 세객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라를 좀먹는 두 번째 존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객은 한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설에 기반한 엉터리 주장을 내세우는 웅변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국가 경영,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그저 자기 뇌의 망상으로 머릿속에서 나온 것인지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길어 올린 지혜인지 경륜이 풍부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매끄럽게 잘하면 때로 그걸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길어내야 합니까? 현장에 기반이 좀 풍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근데 한비자가 비판한 유가처럼 과거의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탁상에서 책 위에서만 책을 통해서만 공부한 검증되지 않은 가설들을 가지고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다 움직이려고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경험한 분야 안에서만 정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사 업무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취조하고 근데 범죄자를 잡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의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범죄를 오래 수사했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입니다. 저는 교육 범죄를 오래 수사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금융 정책은 금융을 오랫동안 수사해온 네가 하고 교육 정책은 교육 문제를 오래 수사했던 사람들 하고 이러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 범죄자들을 잡는데 전문가인 거죠. 한비자는 특정한 가설에 기반해서 그 현장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매끄럽게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 세객들을 나라를 좀먹는 두 번째 존벌레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유협인데요. 유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협은 협객할 때 협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칼을 차고 돌아다니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조직폭력배. 네, 이 협객하면 굉장히 좀 괜찮은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마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유협 혹은 협객의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의 질서,
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합법적인 폭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도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잖아요. 군사력 혹은 그렇죠. 경찰력 등을 경찰력. 통해서 사람들의 신체를 구속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런 폭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걸 사적으로 행사하고 사사로이 무리를 지어서 그런 사적 폭력 집단을 결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좀먹는 세 번째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가 혼란 시기였잖아요.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면에 자기들이 창과 칼을 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었거든요. 네. 한비자는 이러한 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인데요. 미국은 지금도 총기 소지가 합법화돼 있잖아요. 네. 미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분명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아니 왜 개인이 총을 가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개척 초기부터 개개인이 대자연 혹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혹은 또 다른 개척민들과 투쟁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또 확장하고 이랬던 그 투쟁 역사가 미국의 역사, 미국 초창기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또 개인의 생명을 자킬 그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국가가 아니다. 나다. 자신이네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영혼에 각인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려고 하는 게 굉장한 시민적인 저항에까지도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그걸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한비자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인 거예요. 폭력은 누구의 것인가?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행사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이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사적 제재를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네. 하지만 사적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창칼을 들고 또 심지어 조직을 형성하는 이런 일들이 나라를 좀먹는 것이다. 그때는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 유협의 무리들을 세 번째 존벌레로 했었고요. 네 번째는 이 군주의 최측근. 네. 네, 군주의 최측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사저의 재산을 모으고 그래서 뇌물 잔뜩 받고 권력자의 부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이건 뭐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이 네. 지금으로 보면 약간 그런가 싶은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상인들입니다. 상인. 네, 장사하는 사람들. 왜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비자의 생각이 항상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대 세계에서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산업의 가장 기반은 뭐니 해도 농업이죠. 네. 근데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장사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한비자는 상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조잡한 상품들을 손질해서 비싸게 팔고 그리고 사치스러운 재화들, 사치품들을 모아서 비축해 뒀다가 값이 오르는 것을 기다렸다가 팔고 또 매점 매석을 해서 꼭 필요한 물건들도 값이 오르면 팔아서 농민들의 이익을 탈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생산 기반에 건실하게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흔들고 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상인을요? 네, 한비자가 존벌레다 했으니까 상인을 천시하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면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친구들 만나다 보면 친구들이 뭐 주식 이야기, 뭐 펀드 이야기, 코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럼 가끔 재미를 본 친구들, 이게 항상 가끔입니다. 재미를 못 본 친구들이 훨씬 많은데 재미를 좀 본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괜찮았다. 나 얼마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는 친구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죠. 아, 그렇죠. 불편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아프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의미로 들 하면 때가 좀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땀 흘려 버는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아주 나쁘게 생각했다. 근데 내가 그냥 호기심에 한번 주식을 해보니 땀 진짜 많이 나더라. 땀 나지, 땀 나지. 정말 이거 땀을 하는 노동인가? 일이다. 고등 노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업, 주식, 뭐 펀드 이런 게 그렇게 해석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나쁜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한비자 보기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장려하게 되면 건실하게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 생산 활동에 종사해야 될 사람들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다 같이 이걸 하기 시작하면 이 개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국가가 다 무너진다.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라면 한비자가 상인을 5번째 존벌레로 언급한 걸 우리 시대에 맞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땀 흘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걸 한다면 얼마 되지 않는 저의 재산을 금방 없앨 수 있다라는 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누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가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2,000만 원으로 시작해라. 너 순식간에 1,000만 원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주변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그러한 것들에 바람이 들어서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의 바람이 들어서 따라가려고 하면 제 삶이 무너지겠죠.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여럿 있으면 공동체의 경제적인 안정과 질서가 무너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류를 5번째 존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 보면 유가, 세객, 유협, 상인. 네, 5가지로 권문세족들까지. 권문세족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비자를 함께 읽어봤는데 다음에는 어떤 책을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키루스의 교육을 먼저 읽고 한비자로 왔잖아요. 네. 서양 고대, 동양 고대로 왔으니까 다시 서양 고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서양으로 갑니까? 예, 서양 고대인데 키루스의 교육보다 좀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 역사.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책을 읽은 효과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